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통상임금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공무직원 노사 관리 교육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노무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그 교육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네. 죄송한데 다 들어오셨나요? 다 들리실까요? 네. 네,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그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통상임금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뭐 이제 시간급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8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원단위 절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셋째 자리까지 안 하고 그냥 그 원단위까지 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은 계산 틀렸으면 그 엑셀에서 표현할 때는 저는 에버리지를 썼거든요. 예, 지금 라운드 다운으로 많이 쓰실 텐데 라운드 다운 쓰시면 안 되고 에버리지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전 슬라이드를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제가 통상임금을 1,578원에서 원단위에서 끝냈는데 이제 소수점까지 원래는 가야 돼요. 네, 소수점까지 가서 그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소수 셋째 자리까지 간 다음에 곱하기 해서 마지막에 원단위 절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손으로 안 하시고 엑셀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이 통상임금 구할 때 지금 자기 본인 엑셀 서식에 라운드 다운으로 돼 있으면 라운드 다운 말고 에버리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곱하기 해서 통상임금 시간 8시간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원단위 절사하시는 걸로 네,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액급식비 시작을 할게요. 정액급식비 보시면 지금 지급 기준은 지급 직종에 해당하고 재직 중인 교육 공무직원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정액급식비 지급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 단위는 매월이고요. 지급액은 월 14만 원이고 저희가 이번에부터 지금 비과세가 14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비과세도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하시면 되고요.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 신분 변동, 그다음에 신규 채용, 휴직, 복지 이런 게 다 신분 변동인 거죠. 이거 있을 때는 1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날짜도 중요하다고 했죠. 2018년 9월 1일입니다. 2018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각종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 근로시간 B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입사했으면 정액급식비 14만 원을 다 드리지만 2018년 9월 1일 이후 들어오셨는데 주당 30시간 일하시는 단시간 근로자는 14만 원 아니고 네, 곱하기 40분의 30 또 하겠죠. 그래서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정기상여금 보시면 지급 기준이 저희 또 지급 직종에 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지급 직종에 해당이 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인데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기준을 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소정 근로시간은 무조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금 처우개선 수당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 지급액은 1, 8월 보수 지급일에서 그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재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기상여금 지급일은 1, 8월 보수 지급일이에요. 그럼 저희가 보수 지급이 17일인 거죠. 그래서 1월 17일, 8월 17일 그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셔야 지금 정기상여금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급 단위는 45만 원씩 되겠죠. 왜냐하면 연 90만 원이니까 1월과 8월에 45만 원씩 균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건은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계속 근로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학교에는 지금 대체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A 학교에서 대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5월 1일에 아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그렇게 안 들어가겠죠. 6월 1일, 8월에니까
5월 1일부터 지금 근로하는 대체 근로자를 예를 들게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A학교에서 대체직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지금 저희 학교에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대체직으로 일을 하다가 공개채용 인력풀을 사용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바뀐 경우거든요. 무기계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입사를 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도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급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직 또는 휴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재직자가 지급 요건인 건데 지급일 기준 휴직자는 지급 제외됩니다. 근데 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의 경우는 재직자에 해당하니까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는 근무하시는 거예요. 휴직 아닙니다. 육아휴직 아니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재직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병가도 근무하시는 겁니다. 병휴직이 아니잖아요. 질병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도 근무를 하시는 재직자예요. 그래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상여금 지급하셔야 됩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방법은 지급 기준 충족 시의 전액이에요. 1화라는 거 없었죠. 1화이나 월화 없었으니까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전액 지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학 중이셔서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분들은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근로를 안 하는 거가 아니니까 그 분들은 전부 다 전액 해주셔야 되고 1월 계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나오죠.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각종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주당 30시간 일하는 근로자, 그 분들은 비례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절휴가비 보시면 지급 기준이 지금 또 지급 직종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재직자입니다. 아까 정기상여금은 확인해 보시면은 조건이 뭐였냐면 정기상여금 지급일이에요.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지급일이 아니고 명절일 기준이에요. 명절 당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재직자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자 포함합니다. 지급 단위는 설날이랑 추석이거든요. 설날이랑 추석에 이 부분도 학교 기관 2022년 설부터 적용, 그러니까 이때부터 올렸거든요. 70만 원으로. 네. 원래는 60만 원이었다가 70만 원으로 오른 거니까 2022년 지금 설부터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뭔가 해서 그러니까 이거 지우셔도 돼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70만 원을 된 거니까 지금 임금 협상하면 얼마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현재 드리고 있는 돈이 7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액은 연 140만 원이고 설 및 추석에 각각 7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지급 기준 충족 시의 전액이에요. 그래서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에 전액 지급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도 2018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각종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한테는 비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만 원 곱하기 만약에 30시간 근무하신다 그러면 40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례 지급하신다는 거. 그래서 70만 원 곱하기 40분의 30 하면 52만 5천 원. 그래서 주당 30시간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분들한테는 명절휴가비 70만 원이 아닌 52만 5천 원 지급하셔야 됩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요건은 계속 근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채용 절차, 또 아까 이거 말씀드린 예시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명절휴가비 지급하지 않고요. 명절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정직 또는 휴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에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정직이랑 휴직이 있으면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닌데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육아휴직자인데 육아휴직 1년에 하네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사용하시면 근무 안 하신 거고 이 부분에서는 1년 이내 저희가 인정휴직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하신 분은 노조 전임 휴직자
이 분들도 노조 전임 휴직자가 복직해서 지급 기준일, 명절일 당시 재직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명절 휴가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게 명절일 당일 이전, 명절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육아휴직자랑 노조 전임 휴직자. 이 분들은 지급 기준일, 그러니까 명절일, 그 명절일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명절 휴가비 지급 요건에는 당연히 계속 근로도 해야 되고 재직자이셔야 돼요. 재직자는 지급일 기준 휴직자는 지급 제외예요. 그래서 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의 경우에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보시면 지급 기준이 또 지급 직종에 해당되고요.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 또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저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급 직종에 해당,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래서 15시간 미만인 사람한테는 어차피 처우개선수당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그렇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저희가 대체직도 계속 처우개선수당 드리죠. 그리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죠. 부양가족이 없으면 가족수당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드려요. 소급은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에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었어요. 3월 1일자로 지금 신규 채용이 되셨는데 신청은 4월 1일에 했어요. 예. 신청이 4월 1일에 했으면 3월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월 1일 이후로 지급을 하실 수 있어요.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거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게 지금 그 교육공무직원과 지방공무원의 다른 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배우자는 지금 4만 원, 부양가족은 2만 원, 첫째 자녀 2만 원, 둘째 자녀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임금 협상 전에 금액이기 때문에 협상하고 나서 공문 오는 거 보고 이제 소급하라 그러면 소급해서 주시고 다음 5월 급여부터는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고 자녀의 지급 가능한 연령은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방공무원이랑 또 다르죠. 지방공무원은 만 19세까지예요. 네,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을 하고요. 교육공무직원은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 보시면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을 해주시고요.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 그러니까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 방학기간 속한 달에 전액 지급됩니다. 이거는 가족수당은 1할 아닙니다. 네, 전액으로 지급해 주셔야 되고요. 신규 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시 이때 신분 변동이 있으면 1할 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생, 그쵸? 뭐 11월 30일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망도 있겠죠. 예, 뭐 11월 2일에 사망하셨다. 그리고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 초과. 아까 자녀의 연령은 만 20세였죠. 그런 식으로 만 20세가 넘어진 거죠. 자녀의 연령 초과.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은 전액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생을 11월 30일에 했거든요. 그러면 지급사유가 발생이 됐죠. 11월 30일부터. 제가 또 신청서도 냈어요. 11월 30일에. 그럼 지급사유가 발생됐으니까 그 달은 전액 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한다는 거.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수당은 저희가 제외되는 게 있어요. 중복으로는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양가족 수당, 가족수당 중복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항상 확인을 하잖아요. 1년에 2번씩. 근데 이게 방학 기간에 계속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사분들 이제 방학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급 제외가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만 선택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드리는 건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표 상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계셔야 돼요. 부양가족은. 네. 근데 배우자나 자녀는 네, 주민등록부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저희가 그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확인을 하고 있죠. 예, 뭐 교육이나 뭐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이 되지만 부양가족은 꼭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꼭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이스 보면요. 그 부양가족이 빠졌는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죠. 예, 그 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이스에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부양가족이 이제 주민등록표상에 빠졌으면 거기 다 나이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네, 선생님한테 연락하셔서 네, 주민등록표 다시 주민등록 등본 다시 한번 내시라고 언제부터 빠졌는지 확인하시고 네, 소급하시거나 환수하시거나 그러니까 환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스에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꼭 다 달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에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육공무직원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 불가해요. 그러니까 한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이 사는데 언니도 교육공무직원이고 동생도 교육공무직원이에요. 근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에 동일한 부양가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뭐 언니가 받거나 동생이 받거나 한 명만 받아야지 둘 다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수령 금지 이것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죠. 네, 교육공무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맞춤형 복지비를 보시면 아까 질문하신 게 맞춤형 복지비 원래 한 달 이상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의원 면직을 하신 거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예, 그러면은 근로기간이 한 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비를 원래 그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관리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 보시면 지급 기준이 지급 직종에 해당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에요. 또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즉 계속 똑같아요. 저희 처우개선 수당 드리는 거랑 똑같은 내용 말씀드리고요. 대체 근로자도 포함이에요. 대체 근로자도 한 달 이상 근무하면 저희가 맞춤형 복지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대체 근로자 포함입니다. 사용 기간은 당해 회계연도인데 11월 30일까지 통상 쓰라고 하니까 이것도 공문 오거든요.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급액은 연 700포인트예요. 그래서 700포인트는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임금 협상 후에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배정액 산정하거든요. 아까 예시 들었잖아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세요. 그러면 4월 달도 드리고 5월 달도 드렸죠. 예, 그래서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배정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배정액 산정하고요. 신분 변동 시에는 월할 계산이에요. 다른 거는 지금 다 일할 계산을 했는데 맞춤형 복지비는 월할 계산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할 계산 방법은 맞춤형 복지비는 12월, 그러니까 연 12월이잖아요. 12달. 12달로 나누시고 본인이 속한 달. 그러니까 복지점수 부여 사유가 있는 달. 그 달은 실제 근무한 달입니다. 그거 곱해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복지비 사이트 있죠. gwp5월.kr.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서 저희가 신규 채용하는
그 날짜와 그다음 퇴직 날짜를 적죠. 그러면 맞춤형 복지비 그 이 사이트에서 네, 복지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로 다시 한번 해보셔서 똑같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요. 그리고 2022년 6월 1일자로 퇴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3, 4, 5, 세 달 일하는 거 맞죠? 네, 세 달 일하는 거 맞고 70만 원이니까 70만 원에서 네, 12월로 나눕니다. 그럼 한 달치 있겠죠? 곱하기 3개월 합니다. 예, 3개월. 3, 4, 5월 근무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17만 4,990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계산 안 하고요. 날짜 이거 3월 1일과 5월 31일 넣으면 맞춤 복지비 사이트에서 다 계산을 하니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이 됐어요.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맞춤복지비를 월화하기 때문에 하루를 일해도 그 달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을 중복되는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22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A초등학교에서 행정실무사 대체 근로자로 근무를 해요. 그리고 나서 5월 17일부터 또 B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2022년 내 회계연도 내 맞춤형 복지비 지급액이 얼마인지 보시면 4월이랑 5월 11일이니까 4월이랑 5월 2개월 맞죠? 4, 5월분 2개월 주시고 5월 17일부터 근무하면 5월부터 다시 드려야 되는데 이 분이 원래 5월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월분을 받았기 때문에 5월분을 또 드리면 안 돼요. 그럼 중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분부터 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6월부터 2월까지 하시면 9개월이니까 9개월치만 지급된다는 거. 그래서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초등학교에서 5월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았다면 B초등학교에서는 6월부터 맞춤형 복지비 지급 가능합니다.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춤형 복지비는. 근속수당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지금 2023년 3월부터 바뀌었죠. 2022년 회계. 예, 39,000원으로 오른 게 2022년 3월부터예요. 그래서 1년 이상은 만 1년, 얘는 39,000원, 2년 이상은 78,000원, 이런 식으로 39,000원에서 이제 다 곱하시면 되죠.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한은 21년까지. 네, 만 21년까지 상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81만 9,000원. 네, 이게 상한입니다. 근속수당 지급 방법은요. 지급 기준이 또 다 똑같아요. 지급 직종에 해당하고요. 재직 중인 교육 공무 직원이고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중에 근속연수, 전임경력 포함입니다. 그게 1년 이상인 자, 대체 근로자도 근속수당 지급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돼요. 1년 이상이면 저희가 근속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3월부터 지금 39,000원 됐으니까 만 1년 되시면 39,000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이후 최초 지급 방법을 보시면 저희가 이게 근속수당 지급 방법이 2021년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이 됐거든요. 그걸 보시면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전 지급 방법을 먼저 보시면 이전에는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최초 도래하는 경력 산정일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만 1년 되는 게 2월 1일이에요. 근데 2월 1일에 근속수당을 안 줘요. 예전에는 안 줬어요. 네, 지급 기준도 충족하고 최초 도래하는 경력 산정일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3월 1일에 지급을 하겠죠. 예, 예전 얘기입니다. 예, 3월 1일에 그때는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2021년 회계연도 이후에는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내가 만약에 2월 1일부터 만 1년이 됐으면 그 달부터 주셔야 돼요. 예, 그 달부터 주시고 경력 재산정일이 있어요. 경력 재산정일은 언제 내가 만 2년이 되느냐. 예, 그게 경력 재산정일이거든요. 다시 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 3, 7, 9 중에 최초 도래하는 일자, 그게 경력 재산정일이에요. 예, 요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뒤에 그 예시 문제 있으니까 예시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또 신분 변동이 있겠죠. 네, 신규 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이런 신분 변동이 있을 때 월중 지급 기준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1할 계산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내가 4월 1일자로 만 1년이 되면 4월 1일에 주시겠지만 4월 20일 날 만 1년이 된 거예요. 4월 20일 날 만 1년이 되면 월 중간에 지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죠. 4월 20일. 그럴 경우에는 1할 계산을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할 달에는 전액을 지급합니다. 경력 재산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경력 재산 정의를 보시면 2021년 2월 28일이에요. 여기 기준일은 2021년 2월 28일인데 이때 이전에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경력 재산 정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네. 2021년 3월 1일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근속수당.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입사일자 아니에요. 입사일자 아닙니다. 2021년 2월 28일이 뭐 이전에 입사했다 이 말이 아니라 근속수당을 지급을 받았어야 돼요. 예. 근속수당을 지급을 받은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그런 근로자는 경력재산정일은 기존과 동일해요. 근데 2021년 3월 1일 이후에 근속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379 중 최초 돌아야 하는 일자가 1월 1일자 또는 7월 1일자인 경우에는 1월과 7월에만 경력재산정을 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1월 1일 날 뭐 그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3월 1일에 또 올려줄 수는 없어요. 내가 몇 개월이 남아서 내가 1월 1일에 1년 10개월이에요. 그러면 2개월만 더 있으면 3월이니까 3월에 2년 되잖아요. 그렇다고 나를 3월 1일에 바꿔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7월 1일까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짝이 1월에 바뀌었으면 7월 또는 1월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1, 7월이 이게 짝이에요. 그리고 3월에 바뀌었으면 또 7월에 올려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막 가는 건 안 되고 3월과 9월이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3월 1일자 또는 9월 1일자인 경우에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 이게 경력재산정일이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올려줬다, 3월에 올려줬다, 7월에 올려줬다, 9월에 올려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연도별 보수총액 쭉 보시고 1월에 올려줬으면 1월과 7월에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3월에 올려주신 분이면 3월과 9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경력재산정일에만 올려주셔야지 중간중간 연수됐다고 막 올려주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수당 지급 예시를 볼게요. 행정실무사고요. 2022년 4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어요. 그러면 주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요. 채용 당시 전임 경력이 만 1년이에요. 네. 그 만 1년이기 때문에 근속수당 주겠죠. 그렇죠? 근속수당 드릴 거예요. 그러면 2022년이에요. 2022년 4월 1일자에 이미 만 1년이었기 때문에 4월에 근속수당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네. 1년, 네, 1년에 해당하는 거 드리면 되겠죠. 39,000원. 그리고 경력재산정의를 볼게요. 지금 4월 1일에 제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럼 4월 1일에서 저희가 1379 중에 제일 가까운 달이 언젠가요? 네, 그쵸. 7월이 가깝죠. 그러면 이 분은 경력재산정일이 1월과 7월 이렇게 되겠죠. 7월과 짝은 1, 7월이니까. 그래서 4월 1일 기준 근속수당 지급을 충족하죠. 만 1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4월부터 만 1년에 해당하는 39,000원 근속수당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379 중에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7월 1일자이므로 1월과 7월이 경력재산정일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예시 2번을 볼게요. 지금 신규 채용으로 1월 계산 대상인데 행정실무사가 2023년 4월 12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월중에 된 거죠. 23년 4월 12일에 월중에 됐어요. 그러면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채용 당시 전임 경력이 만 1년이 있어요. 그럴 때 지금 23년 4월에 근속수당 지급액이랑 경력 재산정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시간 드릴게요. 한번 이거 1월 계산 해야 되잖아요. 4월 12일. 23년 4월 12일이니까 아까 4월이 유급 일수가 25일이라고 하셨죠? 네, 25일이고 12일부터 지금 신규 채용이죠. 그럼 12일 이후로 이 분이 근무하는 일수가 며칠인지 한번 달력 보시고 네, 계산 한번 해보실게요. 네, 거의 다 계산을 하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금 4월이 유급일수가 25일이라고 했고요. 12일부터 근무를 하셨으면 이 분은 근무하신 게 16일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39,000원 곱하기 25일 나누시고 유급일수 곱하기 16일입니다. 그래서 24,960원. 4월에는 1월 하셔서 24,96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39,000원 주시면 돼요. 4월에 이미 만 1년이 됐기 때문에 5월부터는 39,000원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지금 4월부터 근속수당 받았죠. 4월부터 받았으면은 1, 3, 7, 9 중에 가까이 도래하는 달이 7월 맞죠? 그러니까 경력 재산정일은 1월과 7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시 3번 볼게요. 지금 또 월중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거든요. 조리실무사가 23년 5월 10일 날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을 했어요. 네, 23년 5월 10일. 그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요. 채용 당시 전임 경력이 6개월이에요. 그랬을 때 근속수당 최초 지급 월과 지급액 계산하시고 경력 재산정일을 계산을 해볼게요. 달력 보시고 유급일수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 4월 12일부터 근로시의 16일은 주유 제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체직 만약에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체직 쓰면 주유 주나요 안 주나요? 조리 실무사 대체직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12일부터 18일까지 근무하시면 16일 주휴수당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예, 드리죠. 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지금 같이 봐볼게요. 그러면 11월에 근속수당을 지급을 하겠죠. 11월에 언제부터가 만 1년이 되나요? 11월 10일부터죠. 네, 11월 10일부터 만 1년이 되니까 11월에 유급일수는 지금 26일이에요. 그래서 39,000원 나누기 26일 하시고 그 다음에 18일 네, 계산하시면 2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7,000원이고 12월부터는 39,000원 지급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11월이었기 때문에 1, 3, 7, 9 중에 또 제일 가까운 건 뭘까요? 1월이죠. 그래서 경력 재산정일은 1, 7월입니다. 이거 하시면 되고 네, 마지막 문제 예시 4번입니다. 예시 4번 같은 문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임 경력이 1년 1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 돼서 1년에 돈을 줬는데 또 2개월만 있으면 또 2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력 재산 정의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시 4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생각해 보셨을까요? 지금 행정실무사고요. 22년 8월 16일부터 근무를 했어요. 22년 8월 16일부터 23년 8월 15일까지 1년. 대체직으로 신규 채용됐고요.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채용 당시 전임 경력 1년 10개월이에요. 전임 경력 주 소정 근로시간도 40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40시간이기 때문에 다 인정이 1년 10개월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근속수당 최초 지급월과 지급액을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분은 8월 16일 날 들어왔을 때 1년 인정인 거 맞죠? 1년 10개월 인정인데 지금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만 1년이라서 1년 인정되는 거죠. 8월에. 그래서 지금 최초 지급을 보시면 8월 16일 입사로 전임 경력 1년 10개월이 있었죠. 근속수당 지급 기준 충족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39,000원 지급을 해드리는데 8월 16일 입사기 때문에 1할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39,000원 곱하기
22년 8월에는 유급일수가 27일이었어요. 그래서 27분의 14, 그래서 22,220원. 그래서 8월에 지급해드리는 근속수당은 22,220원이고요. 이분이 8월에 지금 근속수당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1, 3, 7, 9 중에 제일 빨리 도래하는 월이 9월인 거죠. 그래서 경력 재산정일은 3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 8월에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1년 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2개월 더 있으면은 지금 또 2년이 되잖아요. 그럼 2년이 되면 1월에 바로 근속수당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1, 3, 7, 9 중에 빨리 도래하는 2년이 만 2년이 되는 달이 1년인 거죠. 1월인 거죠. 그러면 그 1월에 2년치를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력 재산정일이 이미 이 분은 3월과 9월이기 때문에 1월에 올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에 2023년 3월부터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로워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미 1년치를 지급했기 때문에 경력 재산정일이 3월과 9월인데 생각해보면 1월에 이분이 2년 되잖아요. 2년 되니까 1월부터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력 재산정일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3월과 9월 아니면 이분은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3년 3월부터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속수당을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공무직원 급여를 다 했는데요. 뭐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해서 네, 아무리 들어도 헷갈리다고 하시는데 네, 또 준비한 게 2시간 안에 또 하려고 하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위주로 교육공무직원 급여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 주신 거는 제가 확인하고 네, 쪽지 네,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쪽지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아는 건 알려드리지만 모르는 거는 저도 알아보고 또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